관훈클럽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와 국회의장을 초대했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관훈클럽 총무 이성근입니다. 요즘은 온 국민의 이목을 끄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는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봉과 또 새로운 이별의 현장이 되겠지만 어떻게든 우리 남북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달라져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는 금주들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막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대치 전선이 워낙 전방위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당정 여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을 전개 중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나 오픈 프라이머리 등 공천 방식 개혁 문제를 놓고도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와 의장을 관훈 토론회에 초대한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정치로 수렴되는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래서 대화 타협 그리고 정도와 순리의 정치가 최소한이나마 구현되는 데는 국민의 대의기구 수장인 국회의장의 경륜과 역할 그리고 의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처리 문제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여야가 극한 대치와 힘의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합리적인 절충을 유도하고 또 때로는 강제할 수 있는 중재자가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의화 의장님은 의사 출신입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살려내는 의사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여의도 정치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의사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부산 출신 우선 의원으로 19대 후반기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1996년 부산 중동구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15대 국회에 입성한 후에 내리 5선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력이 이어지지만 몇 개만 들자면 2006년 국회 재경위원장, 2010년 국회 부의장, 그리고 2009년엔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1년 비대위원장 등 국회와 소속당에서 중책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명예 광주 시민, 여수 시민이자 조선대와 전남대에서 각각 명예 정치학,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점 그가 지역 문제, 지역 갈등 해소에 천착해온 정치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사진은 전국 공모전과 촬영되어서 여러 차례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그러니까 플로에서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김종곤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십니다. 이하원 TV조선 정치부장이십니다. 김미나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십니다. 전종철 KBS 국회팀장입니다. 아마 신문 지명과 TV 화면들을 통해서 친숙한 분일 겁니다. 소속사에서 이들이 지니는 비중으로 볼 때 이번 토론회에 거는 관훈클럽의 기대를 보여주는 패널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정 의장의 기조 발제를 듣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압축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는 휴대전화로 토론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의화입니다. 우리나라 토론 문화의 이 원조가 이 관훈 토론회입니다. 제가 이 관훈 토론회에서 초청을 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에 아주 제가 참 잘 살아왔다,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분단 70년의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고 우리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5년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의 과제는 저는 화합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계층, 세대, 이념 간, 지역 간, 또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중병을 앓고 있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다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살률이나 노인 빈곤율,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 비율, 또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에 있고, 홍익인간이나 충효정신 같은 우리 고유의 국민정신은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또 나아가서는 인명경시풍조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을 이끄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임할 즈음 실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회를 매우 신뢰한다는 국민은 1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101표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된 것은 19대 국회 남은 2년 동안에 이번 국회를 정말로 제대로 한번 바꿔봐라 하는 국민의 명령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임한 지 이제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헌법이 정해놓은 예산안 처리를 준수하고 세월호법 지난 재임 1년 4개월 동안에 헌법이 정해놓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준수하고 세월호법을 위시한 각종 민생 경제 법안과 국무총리 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안을 했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달라진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근본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서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고서는 선진국 문턱에서 뒷걸음칠지도 모르겠다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탄생할 20대 국회는 헌정사의 새로운 획을 끊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20대 국회는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권력 구조, 그리고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공천이 아닌 사천, 이런 폐단을 반복해온 공천 시스템도 바꿔야 됩니다. 사생결단식의 적대적 정치, 또 성자 독식과 줄세우기 정치를 불러온 그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고요. 우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나 국회 불신의 근본 원인이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 욕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골고루 갖춘 공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재원절 경축사를 통해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야가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논의를 시작했지만은 근원적인 계획은커녕 지금 의원의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제도도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300명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고르게 반영하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 당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바탕으로 해서 20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20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개헌까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수립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국회 방송과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국회온이라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아주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고 정치의 틀을 바꾸어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치 현황과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전 그리고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아주 힘있고 간결한 발제였습니다. 패널이 마침 오늘 토론을 위해서 준비하고 논의한 핵심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짧게 단문으로 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쟁점이 나오면 당연히 보충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중석에는 우리 관훈클럽 사무국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것이니까 그 의장께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은 직원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취합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간을 봐가면서 대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위원께서 첫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최근에 역시 가장 뜨거운 현안인 교과서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에 그 이념적 편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그 역사학계 그리고 야당에서는 국정화는 학문과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리고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화에 대해서 의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질문이 교과서 문제부터 먼저 나올 것으로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정말 이 근현대사에 대한 그 우리 역사 교육은 어떤 정권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백년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사 교육이고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에는 이 순서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제가 신경외과 의사 출신입니다. 우리가 뇌를 수술할 때 예를 들면 그 순서를 제대로 바로 지켜가지 못하면 수술이 엉기게 되고 수술 결과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한 후에 인체 칼을 대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역사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이걸 뭐 국정으로 하느냐 근민정으로 그대로 가느냐의 문제보다도 이것을 그 논의하고 진행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또 청문회를 하고 또 국가적인 이슈로서 각 지역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우선 만들어 가면서 현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고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 근현대사에 있어서의 그 역사에 대한 편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롭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킨 이후에 그리고 그럼 그 대책으로서 국정이냐 금민정을 더 강화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의 진행이 갔으면 한마디로 그런 절차를 제대로 좀 밟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절차적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행정 예고가 돼 있지만은 행정 예고 지금 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이 단계를 일단은 중지를 하고
그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여러 세미나, 청문회 등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물론 국회 법으로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일단 정부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라고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미처 대통령께 건의할 그러한 생각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이게 행정 예고가 된 것을 우리 국회가 또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에는 좀 늦긴 했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화원 부장. 네, 저도 최근에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 외교가 굴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해서 애시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너무나 명백하게 외교 관례에도 사실 어긋나게 이것은 이전할 수가 없다라고 밝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망신을 당한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책 인사로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어제 경질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미 4개월 전에 보고를 받아놓고서 2개월 동안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라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오늘 한 언론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이런 사업에 또 비리에 연루됐다라는 청와대에서는 부인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KF-X나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또 검찰 수사나 이쪽에서 밝혀내는 부분들이 지금 미진한데 정의아 의장께서는 국회 국정조사라든가 다음 국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 KF-X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씻어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 국회 의원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준해서 이제 뭐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정인 신청 문제부터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듭하다가 허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이 되고 난 뒤에 상임위별로 할 수 있는 그 히어링 소청문회는 정말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하신 대로 이 KF-X에 대한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중요한 기술의 이전 문제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방상임위에서 저는 그 소청문회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어떤 헛소문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국회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국정조사 법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시기도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의장을 모시면 당연히 지금 현재 국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정치 개혁 문제를 먼저 여쭤봐야 되겠죠. 김정권 부장 진행해 주시죠. 의장님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로 절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망스럽게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아직도 획정안조차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것은 하여간 이번 우리 정치 역사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로 외부의 별도의 독립기구로 구성을 했는데 여전히 국회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압력과 영향력 때문에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구획정위원회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들어준 기준에 따라서 구획을 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나 또는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것은 특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줄 것이냐에 대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또 이제 양당 특위 간사와 이병석 위원장을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300명 이상의 현역 의원수를 늘릴 수는 절대 없다. 내가 의장으로 있는 한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을 하루빨리 정해라. 이걸 빨리 정해서 그 넘겨주도록 하고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기준을 정해서 넘겨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구획정위원회에서는 그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3, 4일만 더 여유를 주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300명을 넘지 못한다는 것과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인 그 법에 정해져 있는 6개월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월 13일 날까지 이것은 구획정 문제는 종결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와 또 관련된 문제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조정을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침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칼럼을 통해서 국회를 귀족국회라고 칭하면서 어떤 특권적인 모든 행태를 없애서 500명, 600명 선으로 늘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약간은 좀 시니컬한 논조였는데 누구도 하려고 악을 쓰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국회의원의 정수가 단순히 300명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특권적 행태는 누리면서 기득권을 가지면서 일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저는 비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회를 제대로 바꿔보자라는 그러한 모토를 내걸고서 국회의장에 취임하셨지만 1년 4개월 동안 과연 국회가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모든 참석자 모두가 아마 저는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국회의원 정수 그 숫자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적 행태를 조금 줄여 나가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국회가 좀 더 신뢰를 얻는 방안을 그렇게 논의할 그런 계획은 좀 없으십니까? 특권을 줄여간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특권은 두고 그렇지 않은 특권은 다 없앨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한 200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200개가 되질 않아요. 20개를 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타이핑을 하면서 영어를 하나 잘못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꼭 가져야 될 특권은 한두 가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국회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에서 하는 발언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뭐 이런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용어가 딱 생각이 안 납니다만 면책 특권이죠. 면책 특권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고 그 외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과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9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명이 된 것은 300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299 플러스 1이다. 세종시라는 특별시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야당이 주장하듯이 303명이나 이렇게 몇 명이라도 늘리게 되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요담 21대 국회에 가면 전례도 있는데 뭐 또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건 국회의원 정수가 아주 유동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김대중 선생님의 칼럼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넓히려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 안 하는 국회, 저는 사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국회가 국민의 그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국회법 개정 안에서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의사일정 작성 기준이라든지 그 요일제라고도 표현합니다만 또 연중 뭐 1월 달을 제외하고는 연중 국회를 열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저도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 정당 구조 개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많이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이 취지는 분권과 협치, 그 또한 의장님의 정치와 관련한 하여간 그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승자 독식 구조를 혁파해가지고 통합의 정치를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군소정당이 난립한다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논거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통일인데 통일로 가려면 굉장히 효율적인 정당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리어 통일을 앞두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양당 중대선거를 통해서 다당제로 가게 되면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으로 양당 구도가 되면 일을 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둘이기 때문에 셋이 되면 금방 또 어려워지고 넷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북이와 토끼 경주와 같이 우리가 거쳐야 될 고통을 차근차근 거쳐가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이 효율성만 따지다가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의견 때문에 더 갈등이 조장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난립이라는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난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저는 그것을 꼭 난립이라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굉장히 다양화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다양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여러 정당이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정당이 국민의 그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다양하게 들어오면 뭐 제가 정말 독일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제가 봅니다만 그러한 그 독일같이 연정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소신은 서로 어느 정당이 당장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봐서는 그렇게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특권 내려놓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저는 특권 내려놓기, 이른바 기득권 내려놓기를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뭐 세비 삭감이라든지 겸직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게 인기 영합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흐른다는 그런 그 지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세비를 삭감한다 그러는데 당장 국민들 기분은 조금 좋을지 몰라도 실익이 뭐냐 도대체. 차라리 세비를 국회의원들 1억씩 올리는 거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 300억을 가지고 좋은 법안 만들면 그게 3천억이 될 수도 있고 3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국회가 좀 거칠의식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 극복해가지고
실질적인 알맹이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국민들이 국회의원 세비를 만약에 뭐 1년에 100만 원이라도 올린다고 그러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를 예를 드셨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 이 국민들이 정말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고 난 뒤에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싶은데요. 그러나 인기 영합적 그러한 느낌을 준 데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뭐라고 지금 답을 하는 게 좋을런지 제가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좀 격주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성공후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정 의장님께서는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계신데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지만 내년에 총선 후년에 이제 대선으로 가면 전국 전체가 이제 선거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민하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사실 좀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역사 교과서가 있기 전에는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친박근혜계 비박근혜계가 이제 공천 어떻게 할 거냐 내년 총선에 그걸 가지고 상당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친박계에서는 뭐 통일된 의견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당원하고 국민을 5대5로 참여시키는 경선을 하자. 그리고 우선 공천제라고 해서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하자. 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또 비박근혜계에서는 경선의 국민 참여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전략 공천은 원칙적으로 부정적이다.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뭐 지금은 물론 당연히 무소속이시지만은 친정이시고 새누리가 친정이고 또 앞으로 출마 뜻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어떤 공천을 하는 게 가장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게 말씀 잘 못 드리면 친정에 못 들어갈 일이 생길까 걱정이 좀 됩니다만 우선 총선 출마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남대학에서 명예박사를 받으러 갔다가 4.19 혁명 동지회에서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아주 정말 감격적인 제가 간청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내년 20대 국회에 광주에서 출마를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격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묘하게 며칠 후에 MBC 라디오에 아침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 출마설에 대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 내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에 하지 광주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중동에 출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하나 실어낸 것은 출마한다면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머릿속에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요.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인데 16대 국회 출마를 20대 국회 출마를 선언한다면 그래도 의장실에서 좀 이렇게 좀 격조 있게 제가 출마 선언을 하지 뭐 텔레비전 토론 질문이나 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묻는다고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마는 여전히 제가 결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구획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장을 한 사람으로서 선수를 하나 더 단다는 것은 선수를 하나 더 높인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제가 남은 인생 한 10년에서 15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동안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제가 20년간 국록을 먹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나 우리 민족이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더 보람이 있을까 이걸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그 공천에 있어서는 저는 전략 공천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이면 공천이고 전략이면 전략이지 이걸 합성을 해가지고 전략 공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합성을 한다면 전략 사천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정치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계획의 1번이 있다고 그러면 공천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공천을 합리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공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무성 대표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오래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은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위에 보스를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김무성 대표의 기본적인 정신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방법으로 국민을 보고 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공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추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추천제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으면 이제 호남, 아예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있는데 도저히 당의 후보로 내기에는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과 소위 그동안 해왔다는 전략공천과는 전혀 의미 자체가 다르다. 당은 당규를 보면 그렇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일단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제가 답을 드리죠. 제가 그러면 네. 보충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지금 사실 새누리당이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약간 물밑으로 가라앉은 이야기가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합의를 했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지금은 논의가 다시 사실상 안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괜찮다고 보시는지. 새누리당에 보면 3223 그러니까 그게 대의원이 말이죠. 이제 일반 당원, 특별 당비를 내는 이제 대의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책임 당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3, 2, 또 이제 직접 국민에 참여해서 그 투표를 하게 하는 게 3, 여론조사 2 이렇게 하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 2를 이제 안심 그 번호를 가지고 하자는 건데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넌센스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모두에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는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안심번호를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안심번호를 하는 게 낫겠지만 저는 안심번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다른 어떤 그 부작용들,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를 좀 더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끔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한다면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 그냥 집에 우리 그 가정 그 전화만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는 더더구나 그건 부정확하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함으로써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공천을 가지고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공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그 호주머니 안에서 물건 꺼내듯이 공천을 주는 그러한 작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고 19대 국회 대통령 선거도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몇 년간에 있어서는 정말 그것만은 제대로 되어서 우리 국민의 대표가 제대로 선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에 대한 그 명쾌한 말씀 감사하고요. 좀 여담입니다만 방금 그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제 입장 스탠스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본래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답을 해주셔서 내친 김에 그 대선 질문으로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의장님께서 제 기억에는 삼선 의원 때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 재정경제위원장을 하실 때 방송에 출연해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의와 의원의 정치적 꿈은 궁극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제 기억에는 의장님께서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 2년 남은 그 대선에도 유효한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치부 기자를 나름 오래 하면서 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권력 의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본인의 권력 의지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대통령으로서 적합도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재경위원장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기억이 안 남습니다. 이게 저 공식 석상에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제가 종합병원의 원장이었고,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인정받는 제가 뇌혈관 수술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마다하고 정치로 나설 때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 사회를 제대로 바꾸려고 그러면 정치가 중요한 툴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없지만 제가 꿈꾸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장 키가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보고 네가 그 배지 한두 번 달 것 같으면 야 병원 원장하고 의사 하는 게 낫지 뭐 그거 하느냐고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대통령을 하는 게 내 꿈이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런다. 그럼 도와줄게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선 때 재경위원장 할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부산시장 경선도 출마를 했는데 똑 떨어지고요. 제가 최고위원 부총재 출마했는데 똑 떨어지고요. 제가 최고위원도 나가봤는데 똑 떨어지고,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출마를 하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 재경위원장, 재경위원장도 유일하게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만 어청했어요.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국회의장. 이건 제가 사실은 이 길을 안 바랬는데 제가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하늘의 뜻이 자네는 국회의장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력의 여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저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중국의 역사나 또 우리 역사에서도 뭐 고려 조선 시대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이 패권 시대에 보면 권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권력 의지가 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과연 결과가 어땠느냐? 저는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시대는 권력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을 것인가,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게 저는 이 시대의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합도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국민이 하시라고 바랍니다만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래도 대한민국 현재까지 역사에서 그 국회의장은 정의화가 정말 제대로 한번 했어. 국민의장으로서 이름이 남겠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마음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관련 짤막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지금 국민에 대한 사랑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2017년 대선을 관통한 이른바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사회 가장 문제가 저는 갈등과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선거 구호였던가 하여튼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랬던가 하여튼 그런 구호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름자에도 화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화합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화두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통일이 될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이 하나의 일치된 나라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국가 민족이 존속할 수 있을까 영구히 하나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국회의원 되기 한 5, 6년 전부터 제가 영원한 민간의 협의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가 그런 노력을 한 것도 그런 화합을 또 통합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부와의 관계, 특히 청와대의 관계에 관해서도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전화를 비롯한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어원 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토론 중반전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정의화 의장을 아마 1999년 한나라당 출입할 때부터 알고 또 지내왔고요. 그리고 그 열정에 감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친하다고 하면 또 친하게 지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또 관훈클럽 정신에 따라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또 보기 따라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장께서는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 특보 겸직을 결론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허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하는 국회의장상을 지향을 해왔는데 결국 그 원칙 자체가 결국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린 것 아닙니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사실은 방금 질문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대통령의 보좌관이 특별 보좌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무처를 통하고 이제 여러 저희들이 로펌도 뭐 두 곳에 문의도 하고 자문을 다 구했는데 법적으로 현행 법적으로 그것을 의장이 법적 근거 아래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택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무 특보를 둘 것이 아니라 또 실제 정부 특보를 두고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단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무장관과 같은 그러한 우리 정부 조직의 제도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6월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국회법 개정안 사태 때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사태 때도 그때 결국 중재안을 마련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인해서 재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이거 역시 헌법적인 그러한 경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정의화 의장께서는 이런 상권 분립을 또 행정부의 어떤 권한 침해가 너무 강하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지켜내는데 실패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하나 있는데 정의화 의장의 이에 대한 소회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당시에 그 같은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만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그 대통령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제가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저희들 그 법에 따라서 그게 52조인가 제가 조항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 보면 제의를 요구해 오면 의장은 제의에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법에 따랐을 뿐이고요. 당연히 그 당시에 저는 나중에 이 정말 그 역사가들이 어떻게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때 새누리당은 당연히 본회의에 참석해서 저는 당당하게 의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했어야 됐다
제가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흘러가가지고 저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인가에 의장님께서 뭐 어떤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한 2차례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통화에 성공을 하지 못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라도 또 통화를 시도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그 의장에 당선되고 제가 청와대 이제 처음 면담을 했을 때에 제가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제가 필요할 때 대통령님과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핫라인 번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제가 편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정을 또 요구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격려의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국회의장과 대통령은 그런 소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좋겠다는 것은 그것이 국정 운영이나 국민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핫라인 번호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두 분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두 분을 전화했는데 마침 리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번호가 좀 잘못됐나 이래서 제가 정무장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핸드백에 넣어놓으면 잘 못 받을 수도 있고 바쁘시니까 그걸 우리들 같이 뭐 계속 리체크하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보좌관이 수행하는 보좌관을 통해서 한 2번 제가 통화를 했고요. 또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를 직접 주신 적도 있고요. 그것은 특히 제가 남북 국회 회담을 위한 남북 수장 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의 좀 그 여러 가지 성원을 좀 기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어저께 그 부분 개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과 해양수산 이 두 분은 아마 여의도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사실 입각 때부터 이분들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선거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예상이 현실화된 이런 경우인데 이런 정치인 단명 장관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또 여의도로 복귀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관훈 토론을 통해서 제가 자꾸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이름이 정의화하다고 보니까 할 말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들입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그랬으면 처음에 좀 쓰셔서 최소한 한 2년 이상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 번연히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입각을 시킬 때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출마를 할 사람은 입각을 시키지 않은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국회의장의 충정어린 조언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여쭙게 돼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서 지금 2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그 국정 수행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뭐 점수 매겨달라는 건 아니고요. 잘한 거는 이런 거고 잘 못하는 거는 이런 거다. 대표적으로 좀 꼽아주시고 그리고 2년 4개월 동안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분야 부문이든 분야든 아니면 어떠한 뭐 정책이든 중점적으로 여기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한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국방이나 안보나 또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 대통령들은 4년, 5년 임기 동안에 대강 제 기억에는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한 번 정도 와서 했는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매년 오고 계십니다. 이달 말에도 27일인가요? 본회의에 시정 연설하러 오실 겁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전체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인데요. 그 예산을 국민들에게 직접 나서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고 계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뭐 잘못한 것을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뭘 잘못했다, 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어떤 판사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지금 무너지고 있는 우리 이 홍익 정신이나 충효, 인의, 예지 정신과 같은 이 국민 정신을 좀 더 살리는 쪽에 노력을 남은 기간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몰아넣는, 이거는 국정교과서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뿐만 아니고 정책을 그렇게 통합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 의장을 토론에 초청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곤란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상권 분립 정신에 따라 가지고 나라 전체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국회하고 여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을 질문을 답변을 하시다 보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걸로 믿습니다. 이하원 부장 하시죠. 네, 국회 얘기 좀 저도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필드에서 뛸 때만 해도 국정감사가 9월 시작되게 되면 7월 말부터인가 바빠지고 8월에는 친한 의원들 또 보좌관들 찾아다니면서 국정감사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야간에 또 취재를 통해서 이런 걸 정보를 획득을 하고 또 그거를 기사화하려고 경쟁하고 노력했던 게 사실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진행되기 전에 정치부원들을 모아서 2차례 회의를 하면서 너희들 열심히 좀 해서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뭘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해봤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기사화가 크게 될 만한 내용도 없었고, 또 일각에서는 야당의 대표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임 투표라든가 이런 걸 제안함으로써 스스로 국정감사를 좀 무력화시켰다는 평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대한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느냐 싶고, 또 국회 19대 국회를 평가하는 그 기준의 하나로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였다는 그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이런 국정감사 분명히 이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뭔가 개선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싶고, 또 국회의원들도 이걸 뭔가 하나 조금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킬 그럴 만한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 의장이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제가 초재선 때만 해도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의 그 보도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희들도 정말 베스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러다가는 순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밤샘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들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갈수록 좀 무용론이 이제 자꾸 나올 정도로, 또 보도의 양도 점점 줄 정도로 이렇게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남해에서 생선을 잡아서 서울로 가지고 올 때 메기를 한 마리 넣어 놓으면 생선이 살아서 온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이에는 늘 어느 정도
좀 사랑의 눈이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감시 감독을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언론의 발전 없이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선전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언론이 우리 정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국정감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자료 요청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정말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을 해서 관폐를 끼치지 않도록 또는 어느 의원이 특정한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이제 회피해야 될 것 같고요. 정인 신청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정말 때리기 위한 어떤 정인 신청이 아니라 정말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그런 방향에서의 정인 신청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질의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용어를 선택하거나 질의하는 자세가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원내 대표 때 합의를 된 건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반기 그 한 해 중에서 전반의 열흘, 후반의 열흘 이렇게 국정감사를 나눠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반기는 사실 이 예산에 대한 심의, 결산에 대한 심의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자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의 또 하나의 정치적 소신이랄까 아니면 의장님을 상징하는 하여간 단어로서 통합, 화합 모두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통합, 화합을 매번 강조해 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야가 갈등을 겪고 정치권이 그 파국이나 파국 직전까지 갈 때도 직접 여러 군데서 개입을 해 오셨습니다. 세월호라든가 국회법 개정 사태 때. 그런데 대체로 뭐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타협이 여야의 그 갈등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과 중재를 우리 의장님이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게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원인이 좀 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타협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로는 여당보다는 이제 야당의 하여간 반대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야당에 대해서 그 대체로 저 중재나 타협을 하실 때 야당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지 하여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야당의 아쉬움이 있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 선진화법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이제 어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무엇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거 동의를 해주겠다는 이런 것들이 제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 선진화법과 관계없이 하나하나에 대한 별도의 관심과 집중도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타협을 찾는 그러한 정치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나 하고요. 저는 타협에서 실패를 한 기억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지금 선진화법을 보면 국회법을 보면 의장의 권한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회를 보는 수준인데 그러나 하나 있다고 그러면 중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중재를 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해주고 또 별도로 만나서 어떻게 또 좀 노력도 하고 제가 쭉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한계로 인해서 실패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진화법의 좀 보완 같은 것을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힘들더라도 밤을 새고 몇 밤을 새더라도 이번에 우리 남북관계에서도 3박 4일인가 그렇게 낮밤 새워서 오늘 이제 이산가족을 성사시켜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힘들어도 저는 타협을 위해서 대화를 지속해 가야 된다 하는 지론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련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충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앞에서 그 야당이 이제 선진화법 그 맹점이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패키지 타결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요 법안을 같이 해야 통과시키겠다. 예, 쟁점 법안의 경우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괄 타결이든 패키지 타결이든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여든 야든 어떤 일방이 100%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타결을 하고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패키지 타결, 일괄 타결 이런 거 다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야당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저 할 수 있는 그 권능 내에 있는 게 아닌지 또 어떠한 정치 스킬 안에 범죄에 드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선진화법 얘기하셨는데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 새누리당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새정치연합이나 야당은 강력히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완 얘기를 하셨는데 보완이라는 게 개정 수준의 보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보완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선 끼워 넣기에 대한 그 말씀부터 제가 답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 타결로 자꾸 가면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상임위에서 여야가 어느 법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것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당의 정책위 의장이나 당대표나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결정을 해버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무조건 그게 도장을 찍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로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그런 노력을 하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주는 것이 맞지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일은 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 잣대로 봤을 때는 저는 크게 이롭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정권적 차원에서 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사안에 따라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선진화법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과반수인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다수결이라는 숫자로 미리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정치를 하기 전부터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 소수의 의견에서 좋은 것은 따고 그렇게 해서 다수결로 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이지 숫자만 가지고 할 바에야 다수당 한 표라도 더 있는 당에서 그냥 결정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나라를 통합된 나라로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제가 늘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라는 법도 우리가 보통 뭐 압부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초다수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초다수결주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까 말한 국민이 다수당에게 책임 정치를 하라고 맡겨놨는데 소수 정당이 손목을 잡고 나가자서는 안 하고 발목을 잡는 현상이 생기고 그것이 60%라는 이 제도 때문에 그 강한 힘을 가지니까 오히려 다수당이 소수당에 끌려가는 그런 역진 현상이 생겼단 말이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또 타개하려고 그러니까 또 하나 또 끼워 넣게 해가지고 또 이제 사주어야 해결이 되고 하는 것도 궁극적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정을 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개정을 하려고 해도 또 바꾸려고 해도 60%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300명 국회의원이 160명입니다. 60%라는 숫자가 이게 간단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요. 무쟁점 법안, 이게 상임위에서 아무 쟁점도 없이 타결이 다 됐는데 이게 지금 다른 어떤 법안에 딱 걸리는 바람에 거기 얹혀가지고 쟁점 법안이
나아가지 못하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쟁점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법 개정안 10개 중에서 제가 그것도 넣어놓은 겁니다. 그 외에 제가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진 의원님들과 모여서 또 우리 그 현재 생존해 계시는 국회 선배 의장님들이 10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논의하는 모습도 국민에게 보이고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제가 당에 또 전달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가 그동안 해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개헌 문제도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이영호 부장 해주시죠. 네. 중야 의장께서는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분명히 또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동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홍문종 새누리당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방송에 나와서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 발언을 듣고서 사실 약간 더 취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박 세력 내부에서 뭔가 개헌과 관련된 얘기가 20대 총선 이후에 직후에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그러면 대선 전에 뭔가 개헌을 해서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한지 또 그리고 의장께서는 의원 내각제를 사실상 최종 단계로 주장하면서도 중간 단계로 4년 중임제 또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헌론을 계속 앞장서서 설파해 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헌 논의에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의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1987년에 그 만들어졌을 때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1인당 GDP와 지금 따지면 아마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단임이 가지는 한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충분히 봐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선진국은 제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20대 국회에서는 저는 당연히 개헌의 논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총선과 그 다음 대선의 공약으로 저는 개헌을 내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개헌의 내용은 그것이 이 내각제가 되건 이원 집정제가 되건 대통령 중임제가 되건 그것은 차지하고 그것을 논의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개헌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원 집정제가 맞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공정거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주고 국회 의회 해상권 정도는 주고 나머지는 내각에 맡기도록 해서 내각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 이원 집정제에서의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의 내용은 주로 우리가 개헌이라고 그러면 권력 구조 얘기만 주로 하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있고 또 더더구나 이번에도 구획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의 4배, 5배 되는 지역을 한 지역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인구만 가지고 이제 하니까 말이죠. 그런 인구 편차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양원제도 지금 이제는 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린다면 양원제로 인한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든다면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적은 제주도도 2사람, 뭐 부산도 2사람, 서울도 2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편차를 줄이는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이 되면 부통령도 둘 수 있다고 예외 조항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 분권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3년인가 되는데 말이죠. 지금 전혀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앙 집권이고요. 이건 정말 모양만 지방분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미래를 봐서는 이제 지방분권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헌법에 확실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나 중앙 권력이 함부로 지방을 좌지우지 못하게끔 재정 문제에 있어서나 권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헌법에서 규정을 좀 필요하다. 지금 문화, 교육 이런 거 다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19대는 저는 이제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현재로는 뭐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 의장께서 밝힌 내용은 이 앞으로의 개헌이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제 군데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87년 체제가 만들어질 때는 당시에 강압적인 정권에 대한 이런 체제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987년에 어렵게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나 지금 선거구제 획정이라는 아주 헌법 개정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 결국은 정치부장이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우당탕탕하고 또 날치기와 또 온갖 몸싸움이 난무한 가운데 뭔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처럼 다양화된 상황에서 3분의 2 국회의원의 합의를 내각제냐, 다음에 중임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내는 개헌 합의가 과연 가능할 건가? 솔직히 저는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게 국민의 컨센서스를 모은다, 이건 너무나 좀 당연한 얘기 같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하원 부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해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과거에 그동안 해온 것과 이번에 구획정위원회 이런 걸 보면 해이질이라는 데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저는 시대적인 그 요구가 생길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속에서도 3분의 2를 넘는 숫자가 개헌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개헌을 추진을 여러 차례 제가 작년 재헌절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대통령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소위 지금 새누리당 같으면 저는 개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의 그 뭐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면 친박의 이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의 동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난행난제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개헌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신경외과 전문의시잖아요. 뇌 구조를 이렇게 해보면 개헌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뇌 속에 차지하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꽤 있을 거예요.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일반 국민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개헌론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력구조, 이원 집정부제냐, 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또 거기서 조금 뭐 더 나아가야 양원제를 할 것이냐, 뭐 지방분권을 명시할 것이냐, 거기 머물러 있는데, 사실 헌법을 읽어보셨겠지만 헌법은 기본적으로 전반부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자유권 뭐 이렇게 돼 있고, 뒤에가 이제 권력구조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소수자들, 좀 여러 가지 소수자들이 있는데 소수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아닌 말로 먼저 선행이 된다면 혹시 일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갖는가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견해할 것도 없이 저는 그 동의하고요. 우리 그 기본권에 대한 것도 시대가 이만큼 바뀐 만큼의 그 이상의 변화가 저는 와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의식주, 그리고 교육, 그리고 보건 의료, 이 5개만은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정말 큰 그 마음의 슬픔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헌 논의가 들어가면서 저는 당연히 그것은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 주로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나 정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만, 어쩌면 지금 말씀대로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언론인들도 좀 그런 쪽에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우리 언론에서도 보면 그런 쪽보다는 권력 구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보도가 되거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그렇게 해주면 우리 국회의원들도 더 많은 관심을 자기네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가 후반전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패널들이 계속 질문하느라고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회지만 제 또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느끼는 개헌의 필요성하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개헌의 필요성이 전혀 층이 다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 쪽에서 개헌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혜택과 편익을 더 누리고 현재 지형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정치의 현재 문제점이 이 권력 구조라든지 제도, 정치 제도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역 할거 정치 풍토가 오랜 동안 굳어져 오고 거기서 정치 기득권이 생겼다는 그런 풍토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불신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사회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제대로 바라보게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 할거주의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굉장히 만성질환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치유가 참 어렵습니다만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선거구제 같은 이야기도 하는 게, 제가 사실 영원한 민간인 협의회를 주도해서 만들어가지고 1991년부터 활동을 국회의원 되기 5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 봤을 때 너무나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적으로도 좀 그런 호남에도 새누리당 의원이 좀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영남에도 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그것도 많이 나오고, 지금 뭐 그 광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시장, 뭐 국회, 시의원, 또 구청장, 거의 뭐 한쪽 당이 이렇게 그걸 하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 속의 발전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제도도 좀 바꿔야 되겠고, 또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뢰 사회를 만들도록 해서 그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신뢰가 없는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당신 개헌 이야기하는 게 당신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지금 정치를 거의 끝나는 마당에 제가 뭐 저를 위해서 어떤 개헌을 주장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불신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질문 하나 내친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당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정치권이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통로를 열어주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당제에서도 말씀입니다. 당이 한 개나 두 개가 더 생기면은 선거 때만 되면은 선거 연대니 뭐해서 이합집산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이념 지형하에서는 보수 진보로 나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은 양쪽으로 선택을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당자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당이라든지 소수 정당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선거 때, 특히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 구조를 만들게 될 때 소수 목소리가 연대를 위해 가지고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수파가 가지고 있는 지분 이상으로 더욱 정치에 많이 반영이 되게 될 걸로 걱정스럽습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지금 그 과반수 원칙에 대해서 중대한 위배가 된다고 그 10%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다당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굳어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보관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뭐 꼭 해결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 선거 때 연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고요. 내년 선거를 두고도 지금 그때의 연대를 가상을 해서 지금 정치 행위들을 하는 모습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선거 연대가 아니라 선거 후 연대를 제가 그 연정이라고 아까 표현했습니다만 선거에 연대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우려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 우려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하나씩 풀식에 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저도 사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기가 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그 남북 국회 회담 그 추진 의사를 밝히셨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남북 관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임기 내 그 성사 가능성 요거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우리와 북한의 체제가 확연히 다르고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성격이나 위상이 확연히 다른데 과연 그 양쪽이 회담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 그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제 오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26일 날인가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현재는 통일부 장관과 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28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최태복 의장에게 공식 문서를 통일부를 통해서 판문점을 거쳐서 전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뭐 그냥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뭐 가능성은 반 정도는 있다. 제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종철 부장님 말씀대로 위상에 있어서나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에 있어서나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뭐 우리 사회와 북한 사회의 차이만큼이나 그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그 존재 그 자체 있다는 것 말고는 입법 기능을 한다는 것 말고는 그러나 그 입법 기능도 우리와 같이 이런 대민주주의 국가적 그런 입법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능 측면에 있어서 유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과거 11대 국회에선가 추진했을 때도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추진을 하다가 실무회담에서 그 어긋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의 그 의회의 수장, 좀 의회라기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뭐 최태복 의장이나 또 김영남 위원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줄 수 있는 대외적인 저는 그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만날수록 정이 드는 것이고 만날수록 서로 이해심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가서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밥만 먹고 오더라도 만나오는 그런 횟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국회 회담을 위한 남북국회 회담을 위한 남북국회 수장회담을 하고 그 회담이 끝나면 바로 실무 회담을 해서 남북국회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제도는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라는 기구는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뭐 상황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은 하나 생기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좀 이현 회장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아마 김종건 부장이 질문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 평소에 의장님께서 통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석에서는 농반 진반으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부산에 있는 봉생병원을 북한에 곳곳에 설립하는 게 내 그 마지막 목표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좀 찬반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의 통일 프로세스나 통일 방안이나 통일 구상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인데 좀 운명론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숙명적으로 제 장인 장모가 북한 사람이세요.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생병원에 제가 원장을 했는데요. 그 봉생병원에 1910년대 말에 평양에 봉생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신은 벌써 100년 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생각을 하고 자연히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됐는데요. 제가 죽기 전에 북한에 작은 병원이라도 좀 여러 개 만들어서 저희 지금 직원이 한 1200명쯤 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그 식구들 팀을 나누어서 좀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의료도 좀 전달도 하고 가르치고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행히 미국에 우리 그 약한 한인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약 2만 명이 1.5세대, 2세대 의사가 계십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북한에 들어가서 의료 시술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힘을 합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고 죽게만 만들어 준다면 저는 뭐 마누라 빼고는 다 드릴 수 있겠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 특히 오이사 조치에 대한 거, 또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한계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인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핵이건 뭐건 어떠한 것도 저는 방해를 받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정처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대강 예견을 할 때에 그 총 뭐 통일 자금을 통일 비용을 한 4,300만 정도 본다면 그것이 그 인도적인 지원을 좀 하고 난 연후에는 한 1,000조 이상 줄 수 있다.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동포애적으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고 우리 같은 국민인데 이 사람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그런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상은 독일처럼 더 이상 통일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제 통일 이야기는 하지 말고 북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들어주고 서로 상호 교류를 넓혀서 우리와 지금 베트남과 같이 또는 우리와 지금 중국과 같이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투자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경제 통합이 될 것이고 그런 어떤 목표는 가지되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을 해서 흡수통일이나 뭐 등등의 오해도 생기지 않게 하고요. 저는 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 머릿속에서는 합의 통일은 있지만 흡수통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독일의 그런 어떤 방법,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 그런 그 통일이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우선 베풀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배우기도 하고 서로 교류를 넓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구상이면 구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서 김미연 의원 질문해 주시죠. 지금 정기국회 쟁점에 사실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는 특히 역사교과서가 이렇게 뜨거워지기 전에는 노동개혁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약간 수그러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뭐 입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노사정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5대 이 법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등 해서 여러 5대 법안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법, 기간제법하고 파견 근로자 이 법 개정안에 노사정 합의안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기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의 사용 기간 제한이 지금 2년인데 그걸 4년으로 늘리기로 한 거라든지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 정신을 좀 어겼다 이런 비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도 뭐 쟁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를 지금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연결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 특히 야당은 그걸로 안 된다. 노동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야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래서 그쪽에 또 집중할 움직임입니다. 전선이 여러 군데인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떠한 정신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늘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노사정 대타협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나 뭐 네덜란드나 아일랜드나 그런 노사정 대타협이 없이 과연 우리가 선진국 문턱을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정 협의 내용을 지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수석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미진합니다. 기업의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나 고용의 안정성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고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논의한다는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은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노사정 대타협은 민노총이 들어와야 됩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대표와 사측 또 정부가 함께 타협을 이루어낼 때 진정한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정부 측에서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을 이루어낼 때 약 3,000분 이상의 주민을 만나고 설득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양윤재 부시장을 주로 앞장서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노사정 대타협만은 정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책임자들이 밤낮 주야로 노력을 해서 타협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미진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기간제 또 이제 파견 근로자 문제 이런 것들도 노사정 합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그렇게 새누리당이 법안을 냈을 때는 또 상임위를 통해서 또 똑같은 여야의 또 이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뭐 좋은 타협점이 생기기를 제가 기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겠느냐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기업을 운영해봤고 지금도 제가 1,100명이 훨씬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지금 뭐 제가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기업을 제가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일자리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다. 창업을 젊은이들 창업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창업 지원을 해주고 실패를 했으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서포트도 해줘야 되고 또 그 중소기업이 뭐 9988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88%의 근로자를 지금 채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보면 중소기업이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나 정책이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는지는 저도 다 뭐 잘은 모릅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면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금 피크제만 가지고는 오히려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더 늘 수가 있고 당장에 자기가 그 추가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과연 쉐어할 수 있겠느냐? 그건 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 육성 얘기하셨는데 많이 얘기되는 오랫동안 얘기가 되온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얘기만 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초기로 우리가 약간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 그 대선 전에 경제민주화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집권을 하신 뒤에 이 경제민주화 부분이 사실상 진전이 많이 되지 않았고 공정거래 부분, 중소기업 진흥 부분은 당연히 경제민주화라는 커다란 그늘 아래에 있는 우산 아래에 있는 작은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제민주화가 돼서 중소기업 공정거래 질서가 잡히고 재벌의 독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중소기업의 역할이 좀 더 커지면 중소기업이 좋아지면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특히 그 일자리가 양질이 돼서 청년들이 이제 대기업만 아니고 중소기업도 가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제민주화 정책에 지금 약간의 어떤 후퇴 내지는 뭐 답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헌법에 보면 그 111조였던가요? 그 이제 2조 그 2항에 보면 자유 경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에 대한 보완으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런 법조문이 있습니다만 그 경제 민주화가 저는 독일식 사회 민주주의 사민주의죠. 그것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방향이 우리가 가는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 저는 좀 그런 방향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근데 그 지금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그 확신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벌 기업이 정말 경제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해 나간다면 특히 이병철 그 초대 회장이 삼성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상대는 국내에서 1등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재벌은 정말 나가줘야 되고요. 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맡겨야 되고 중소기업이 이룬 그 성과를 뺏을 것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그런 중소기업들끼리 M&A를 통해서 더 경쟁력을 좀 키우게 해주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재벌기업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다. 더더구나 재벌기업이 이제 3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창업주와 그 뒤에 2대가 하는 수성의 그런 자세와 3대가 가지는 정신적인 철학에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한 스스로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온 걸 취합을 해봤는데요. 지금 시간이랑 이걸 봐가지고 대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국회의장님께서는 헌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국회의원이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질문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부끄럽게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의원의 수가 제가 15대에 들어왔는데요. 대를 거듭할수록 좀 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의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장이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피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전종철 팀장께서 마무리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맺은 말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그 말미에 같이 이제 맺는 말씀을 준비해 오신 게 혹시 있으시다면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국 초반부터 시끄러운데요. 교과서 문제도 있고 뭐 해서 시끄러운데 예산 이퀄 사실 민생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치적 이해가 들어가서 그거는 그 각 정파의 이해가 들어가고 정치인 개인의 이해가 들어가죠. 그래서 분명히 도로는 뻥뻥 뚫리고 있는데 그 옆에 도로가 또 세워집니다. 그 사실 우리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 예산이라는 게 어떤 소지역주의를 벗어나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하면은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벗어나서 좀 전 국가적인 리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시스템을 좀 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치적으로는 13년 만인가 처음으로 헌법이 정해진 날을 지킨 의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능하면 12월 2일 날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봐서는 올해는 그 날을 지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제가 조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산 문제는 바로 민생이라는 데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나라가 지금 재정 적자나 이런 것이 그 상당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올해 예산에서도 한 30조 정도는 약 10% 정도는 이제 이 부채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국회 내에 미래연구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여야에서 그 아젠다를 정해준 것을 지금 현재 단기적인 것은 입조처나 또는 KDI나 우리 국회 같은 예정처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되어서 지금 봐서는 뭐 성사될 확률이 한 반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만은 전문가들이 특히 우리 예정처가 이번에 새로 이제 제가 그 임기를 시작하면서 새 김준기 우리 처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이후에 예정처의 리포트나 예정처가 굉장히 그 활발해지고 내용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생에 관계되는 이런 그 예산 문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정처 오늘 마침 여기도 오셨는데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의장님 클로징 멘트에 이어질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요 토론회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저희가 한 5분 정도 차를 마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97년쯤 그때 초선 의원 때 이회창 총재를 따라서 여기 수행해 가지고 왔던 이후에 여기 이제 토론회 직접 그 본인으로서 이제 오게 돼서 겸손한 게 아니고 영광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으로서 20년 정치 생활에 입법부 수장으로 오르신 분으로서 후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한숨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저는 그 국민의장이었다. 늘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의정을 펼쳤던 국민의장이었다. 이 소리를 제가 듣고 싶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산에서
세계적인 의사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제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진 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정계에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들어올 때는 제가 대한민국 중앙회에서 활동하는 정치부 기자 한 사람 제가 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세월 20년이 지나서 정말 우리 토론 문화의 원조고 꽃이라는 이 관훈 토론에 초청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이건 제가 두고두고 자랑을 할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라고 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주역에 보면, 주역 건편에 보면 의로서 화를 이루면 모두가 이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신의를 가지고 신뢰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되면 모두에게 결과가 이롭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묘하게 그 한자가 또 제가 오를 의자 고를 화자를 써서 의화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의 숙명적인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결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이름자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의사 출신이니까 대강 제가 제 수명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남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동안에 제가 정말 이름자대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손들에게 존경받는 하루비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이 갈등과 통합, 특히 이번에 근자에도 국정교과서 이야기 때문에 또 다른 분열이 생기고 또 다른 낙인 찍기를 하고 내년 4월 선거를 의식해서 또 얘기들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정치 선배의 입장에 있습니다만 참담하다는 표현 말고는 할 길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통합과 화합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고, 저는 21세기를 문명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믹타 회의를 주도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중소국이지만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를 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대국이나 패권국들의 견제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49년도에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문화에 있어서는 세계 초강대국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그 문화의 중심은 뭐겠느냐? 저는 국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기제사를 한다거나 또 부모에 대한 효심이나 또는 선비정신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향악이나 두려와 같은 그런 공동체 정신이나 이런 것을 되살리지 않고는 이 지금 노인의 문제, 출산의 문제를 위시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을 것이고, 하나의 일치된 나라로 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대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20대 국회 4년이 어쩌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옛날에 국회의장을 지낸 분들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노장층의 조화를 이루어서 좀 밸런스를 가지고 청년의 열기와 또 장년의 그 중후함과 노년의 노련함과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 대비하지 않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4대 강국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기 대통령도 저는 19대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단임제로 가건 개헌을 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가건 어쨌든 그 지도자는 이제는 1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수준의 나라는 이미 벗어났다. 이제는 다 함께 더불어서 특히 어떤 그 그룹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라도 가야 된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주신 우리 관훈 토론회 우리 총무님을 위시한 언론인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고요,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이 바로 서야 저는 정치가 바로 선다고 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해서 역사 바로 서기로 했습니다만, 역사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되고, 정치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언론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들의 건성을 빌면서 제 마무리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됐으므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우리 정치를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정 의장과 그리고 많은 정성을 기울이며 준비 과정부터 오늘 토론까지 열심히 임해주신 패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정치 앞날을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